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귀신을 불러서 일어난 일.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집에서 멀었기에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고, 기숙사는 방 하나에 3명이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명은 복학한 2년 선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저랑 나이가 같은 동기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와 이해심이 많던 형이 있었기에 금방 친해지게 되어서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지고 와서 치맥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나 해보자고 해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기 한 명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던 처녀 귀신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서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었고,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문 밑으로 외풍이 무척 심하다 보니 나름대로 조건에 맞았던 것이었지요. 곧바로 불을 끄고 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습니다. 미신 같은 이상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곤 다시 불을 켜고서 헛소리라고 비웃으며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복학생 형은 매일같이 하다 보면 나온다고 했으니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며 매일 밤마다 불을 끄고 자기 전에는 방문에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다음 날은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를 했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학생 형이 갑자기 상기된 얼굴로 저희에게 말합니다. 나 그 처녀 귀신 봤어. 문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인사를 먼저 해왔다는 것이었고, 평소 장난이 많던 형이기에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에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형은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하곤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말을 했습니다. 장난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았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눈을 감고 누워서 자는 척했는데, 뭐라고? 쟤 아직 안 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형은 일어서면서 제가 자는 곳에 눈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그때 눈을 떠서 서로 두 눈이 마주쳤고, 형은 마치 원수를 보는 것처럼 한동안 째려보다가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달에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했지만, 동기는 덤덤한 성격이라서 복학생 형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저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치려는 건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날 밤은 저와 동기도 자지 않고 형이 문을 향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문을 향해 신나게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이런 말을 했기에 전 아직도 이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젠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 말을 하고서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고 밖으로 나가서 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숙사 여기저기를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걸지도 모르니 아침까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꺼져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저희는 그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옥상에서 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은 손목을 칼로 그어서 자살했던 것이었지요. 옥상은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형이 어떻게 옥상으로 갔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경찰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살의 흔적도 없었고 다른 이상한 점도 없어서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사건 후에 저는 기숙사를 나오게 됩니다. 도저히 그 방문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형의 목소리를 듣는 착각에 깨어나곤 합니다. 형의 마지막 말을 듣고 말렸어야 하는데 말리지 못한 죄책감이었을까.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형이 아직도 정말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꼭 말리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복학생 형의 사건은 깊은 공포와 혼란을 남겼어. 형이 그렇게 무언가와 대화하던 모습과 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어. 형이 자살한 후 그 기숙사 방은 다른 사람에게 할당되었지만 그 방에 새로 들어간 사람들도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 혹은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방에 살던 몇몇 학생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 그 기숙사 방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그 방은 아무도 쓰지 않는 방으로 남게 되었어. 어떤 사람들은 그 방이 저주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복학생 형이 그 방에 무언가를 불러들였다고 속삭였어.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 중 몇몇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복학생 형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어. 그 후로 나는 그 기숙사 방에 대한 모든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가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 방의 문 앞에 서 있던 복학생 형의 모습이 떠오르곤 해. 그리고 그 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내 몸을 스치면 마치 형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날 밤 형이 불러들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방에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기숙사 안에서 떠드는 여자아이. 울산의 어느 고등학교는 직업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괴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괴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괴담은 몇 기수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5층 501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신설이 되고 얼마 후에 일기 선배님들이 입학하게 되었고 처음 시작은 여름방학이 끝마친 날이었습니다. 일기생 선배가 사감실에 열쇠를 가지러 갔는데 열쇠가 없었고 다른 룸메가 먼저 들어갔나 보다 싶어서 501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서 501호 안으로 들어가 보니 2층 침대 위에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층 침대 위에 팔과 다리가 빠져나와 있었지만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선배가 책상에 짐을 풀면서 보니까 친구가 자는 사람치고는 너무 심하게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날 놀리려고 자는 척 하나 보다 싶어서 무시로 일관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은 하나인데 다리가 세 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 불가능했고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실루엣이나 크기는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기괴한 팔과 다리가 계속 뒤적거리는 것을 보던 선배는 바로 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당장 기숙사 통로로 향해서 갔습니다. 통로에서 501호 창문을 바라보니 친구가 자는 모습은 보이는데 방 안에서 보았던 팔다리는 이불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선배는 용기를 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방 안에는 자던 사람이 이불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불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501호에 대한 괴담 이야기는 기수를 타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기숙사에서는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위를 눌리는 정도가 501호가 가장 심했습니다. 특히 2층 침대 중에 에어컨 밑에 자리가 가장 심했고 초기 선배님께서는 가위에 시달리시다가 결국엔 참지 못하고 무당을 불러 부적을 붙이셨습니다. 그 뒤로 가위를 눌리는 일은 줄어들었으나 밤이 되면 부적이 붙은 벽 쪽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초기 선배님이 졸업하시고 그 뒤로 사기 선배님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이 해졌고 사기 선배님께서 보기 흉하다며 그 부적을 떼어냈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부적을 떼고 며칠 뒤에 사기 선배님께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기 선배님이 들어오게 되었고 오기 선배님의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기숙사를 둘러보시려고 5층의 선배님 기숙사로 같이 향해 가던 도중 오기 선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501호에 잠시 멈춰섰고 그것이 애아하게 느껴진 선배님께서 왜 그러냐고 묻자 어머니께서는 혹시 이 방에 부적을 붙였다가 떼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한 여자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각 기숙사 방마다 쓸데없는 귀신 이야기가 많지만 501호에 나타나는 귀신은 오로지 여자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2층 에어컨 옆에 침대에서 주무시는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적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선배님이 주무시던 도중에 다리가 무거워 얼결에 잠에서 깨었는데 어느 한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면 원피스나 소복 중에 하나를 입었고 이 선배님이 봤던 여자아이는 원피스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눈이 마주치셨지만 환각이겠지 싶어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1층 침대에서 자는 친구가 소라를 떠는 게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귀신을 본 게 신기하다는 것이었지요. 웬 귀신이냐고 물어보니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2층 침대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정도이지만 501호는 실제로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잠깐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인지 귀신을 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상의 귀신. 20여 년 전에 내가 어릴 적 어느 해안가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난 김에 추억으로 삼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삼각대로 고정해 놓은 채로 계속 찍었던 영상입니다. 근처에 사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도 함께였지요. 열심히 놀다가 잔뜩 지쳐서 삼촌네 집으로 가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 한가운데 정도였던가 벌거벗은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얼굴은 분명히 표정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희미한데 표정은 확실히 보인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신명 영상 같은데 종종 나오는 뭔가 째려보거나 억울해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즐거운 듯이 말입니다. 뭐가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다들 뭔가에 씌인 것처럼 TV를 바라보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가 서서히 카메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하지만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자 앞을 사촌 동생이 지나쳤는데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영상에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앞을 지나가면 잠시라도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한 번도 없이 여자는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와 삼촌은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게 아니라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 여자는 지금 우리의 등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삼촌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삼촌이 비명을 지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TV 옆에 거실로 이어진 문이 있었던 게 다행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지만 다들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랬지만 그 중에서 삼촌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삼촌한테 무슨 일이었냐면서 물었지만 삼촌은 그저 덜덜 떨며 입을 열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 다시 그 비디오를 틀어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 뒤에 있었던 걸까요? 삼촌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 여자를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은 원래부터 영감이 있어서 심령 체험은 몇 번이고 했던 담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삼촌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삼촌은 그 일이 있고 나올 뒤에 목욕탕에서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여자가 TV 화면에 비쳤는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여자의 모습은 우리한테 막혀서 TV 화면에 비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여자의 즐거운 듯이 웃는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휴게소의 납치범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을 더욱 잊을 수 없던 이유는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도 원래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지요.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서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야 직접 만나서 깔끔하게 끝맺음을 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둥 적반하장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각,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다시 차에 몸을 싣고서 지방으로 향하던 때였지요.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찰나에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다소 있었지만 이제 기름 보충 표식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제는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듬성듬성 있는 차 몇 대와 외곽 쪽에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오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서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군요. 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내 손목을 딱 붙잡고 뭔가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떨이하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이면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고 갈 상황이더라도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이 말 그대로 조폭이었기에 집에 어르신들도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대뜸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앞에는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탑차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순간 불현듯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새 문을 닫아버려 납치하는 저는 등골에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나를 향한 역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내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 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대었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혹시라도 누가 날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눈알을 바쁘게 굴려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죠.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니 내 차 앞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뒷자리에 누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다가 살에 들려 기침이 났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하며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실신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 바람을 쐬지 않기에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나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 그런데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오히려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기름을 넣지 않고 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휴게소는 너무나도 먼 거리.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더군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로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 하더니 급정거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에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라 그 덕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지요.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로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트럭이 저를 보고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것을 직시한 후 저는 밖으로 나와서 버튼을 눌러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절대 보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후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이 제 차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이 동시에 내리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이후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제 차는 선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있어도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서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샅샅이 확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획가닥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서 달려갔고 곧바로 굉음을 내며 트럭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심한 웃음이 튀어나왔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눈은 저를 원망하듯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우렁각시. 전에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살던 곳은 지은 지 30년은 더 된 낡아빠진 2층짜리 목조주택입니다. 역 근처에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지 주변 집들에 비해 집세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싼 집을 찾아서 모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당연히 주민들도 그리 유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침만 하고 있는 노인에 사시사철 뭔 소리인지도 모를 말로 싸움만 일삼는 외국인 부부까지. 당시 나는 프리터라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방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버린 적이 없는데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훔쳐갈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그저 내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또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왜 쓰레기를 훔쳐가는 걸까? 결국 나는 고작 쓰레기 따위야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몇 장 없는 팬티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죠. 고인 세탁소에 들러서 세탁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입었던 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팬티는 며칠 뒤에 방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왠지 이상했습니다. 부엌에 쌓아둔 설거지거리가 전부 정리되어 있기도 했지요. 물론 내가 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조퇴하고 평소보다 좀 더 빨리 집에 왔습니다. 현관을 열자 그 녀석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았고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을 불렀고 곧 경찰차가 왔지요. 사정을 말하자 경찰은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 경찰한테 잡혀 나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에 찾아갑니다. 범인은 옆집에 혼자서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낡은 아파트라 벽장 천장은 쉽게 떼어낼 수 있어 거기를 통해서 내 방으로 드나들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집에 누가 사나 하는 호기심에서였지만 그것이 점차 연애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잔뜩 야인 모습은 꽤 기분이 나빴지요. 경찰관은 내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으니 곧 석방될 거라고. 웬만하면 이사를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나는 짐을 정리해서 친구네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나 서서히 잊어가고 있을 무렵 문득 나는 집 정리를 하다가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진의 옆에는 그 여자가 자신의 사진을 전부 풀로 붙여놓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정신이 이상한 후배의 행동. 학창시절에 내가 가입했던 동아리 후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 묘하게 무섭습니다. 친목회인지 뭔지 아무튼 술자리에서 옆에 앉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소개를 겸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지요. 그 녀석이 말하기를 자신은 4년에 한 번씩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4살과 8살 때 있었다는 사고는 꽤 큰일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흉터 자국도 직접 봤고 흉터는 놀랄만한 정도로 크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12살 때 있었다는 사고는 좀 미묘합니다. 12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벼랑에서 떨어졌다고 했나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16살 때의 사고라고 말한 것은 애매했습니다. 무사히 17살이 돼서 신난 그가 달리는 폭주족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려다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본인이 사고를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놈이구나 싶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은 20살이 되자 캠퍼스 근처의 교통량이 많은 국도를 무단횡단으로 지나다녔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요. 횡단보도 따위 없는 대로 한복판을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마구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운전자가 놀라 급정거하고 온갖 욕설과 클락션 소리가 날아옵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 후배의 모습에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20살 때도 사고를 당할 거잖아요. 기왕이면 빨리 다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걸까?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나처럼 겁에 질릴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계곡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권해서 같이 산속의 계곡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나는 낚시는 서투른 편이지만 친구는 낚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친구의 안내를 따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지요. 아름다운 강 풍경에 신이 나서 상류로 올라가자 10m 정도 높이의 폭포에 다다릅니다. 폭포 또한 무척 아름다워서 나도 친구도 낚시는 까맣게 잊고서는 한동안 그 폭포를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폭포를 보고 있는데 폭포 위에서 물과 함께 벌거벗은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떨어지는 도중 바위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졌지요.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그 사람의 손발은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렸습니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도 아무 미동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가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떨어지다가 부딪혀 죽은 것일까? 어찌되었든 기괴한 광경에 나와 친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사고가 정지해버립니다. 일단 상태를 확인하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던 와중이었죠. 친구가 또 온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또 벌거벗은 사람이 폭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해하고 있는 사이에 잇따라 벌거벗은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마치 올챙이 이국수 반죽이 떨어지듯 벌거벗은 사람들이 하나둘 흘러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20대 내지는 30대로 보였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망가진 인형처럼 바위 위로 내던져지면서 떨어져 폭포 아래에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서 나는 친구와 계곡을 벗어나 차를 타고 수십 분 거슬러 갔고 겨우 전화가 연결되는 곳을 찾아서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10명도 넘게 죽어 있어요. 인원도 많고 장소도 구급차가 진입하기 힘들었던 탓에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한동안 기다리자 경찰차도 도착했기에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헬기에서는 대량의 시체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친구와 함께 걸어서 계곡을 올라갔지만 시체는커녕 폭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와 친구는 종종 그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보는 일도 있지만 각각 따로 볼 때도 있었지요. 수많은 시체가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에 꽉 들어차 있다거나 해안에 잔뜩 밀려 들어온다거나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 겹겹이 쌓여 있다거나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폭포에서 얻은 경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잊을만 하면 갑자기 환상을 보곤 해서
그럴 때마다 현기증이 느껴지곤 합니다. 8번째 이야기. 돈을 갚지 않는 양아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앤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앤은 사귀던 여자를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고 회사로 돌아오면 그 사이에 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계산 실수나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풀로 붙인 봉투 속이나 자물쇠로 잠궈놓은 금고, 그리고 결코 몸에서 떼놓지 않는 지갑 속의 돈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앤은 그때마다 부족한 금액을 자기 돈에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새 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월급을 값을 받아서 미수금을 메꾸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월급보다 미수금이 많아지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앤의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대규모 현금 거래가 앤에게 떨어지게 되었고 돈이 사라질까 봐서 두려웠던 앤은 담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거래처에서 직접 앤을 지명한 탓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에 앤은 꾀를 냅니다. 후배를 같이 데리고 가서 돈은 후배가 운반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무사히 거래는 끝났고 후배는 돈을 들고 출발합니다. 앤은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게 후배와는 다른 차를 타고서 거래처에 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후배는 회사로 돌아오던 도중에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조서도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학생이었던 터라 부모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오라는 독촉 전화가 쏟아집니다. 앤은 이를 악물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현금을 깔아서 자기 눈에 보이도록 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던 도중에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냈고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현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그의 책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맨 아래 서랍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있었을 돈도 포함해서 나왔습니다.